가난하고 나이든 너희 중에 사랑을 구하는 자는 죄가 없이도 세상의 벌을 받으리라. 굉장하죠? 아니 뭐 좀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센 굉장한 말인데, 이런 얘기가 핑크색 바탕의 띠지 위에 떡하니 써있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하여 주디스 헌의 외로운 열정, 브라이언 무어라는 작가가 썼다고 하는 그런 책인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하퍼리 뭐 다들 아시는 책이죠. 앵무새 죽이기의 작가 하퍼리가 이 작품은 소설이 추구해야 할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라는 엄청난 극찬을 한 내용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 생각에는 올해 나온 번역 소설 중에는 가장 좋을 뿐더러 가장 유의미하고 가장 얘기해야 될 것이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저는 대체로 책을 읽을 땐 띠지를 빼고 읽는 편인데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작가 소개를 봐야 됩니다. 1921년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있는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뭐 계속 글 쓰는 일을 하면서 살다가 1955년에 주디슨의 외로운 열정을 출간해서 본격적인 작가 대열에 합류했다. 그전까지는 탐정 소설을 썼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자로도 일하고 탐정 소설을 썼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상업적인 글쓰기를, 적어도 이제 순수 문학, 이게 뭐 굽는 문학을 하려고, 굶주리는 문학을 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아니고, 이제 넓은 의미에서 텍스트를 생산하고 그걸로 경제적 보상을 받는 그런 걸 추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로서 첫 단추를 내디뎠고, 그런 다음에 1999년 사망할 때까지 미국에서 살면서 20권이 넘는 장편 소설과 10편이 넘는 영화 시나리오를 비롯한 여러 작품을 썼다고 하니 훌륭한 작가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단서는 뒷표지에 나와 있죠. 술은, 읽어봅시다. 이것도 너무 텍스트가 좋기 때문에. 술은 망각을 돕는 게 아니라 기억을 도왔고, 어수선하게 널브러진 불쾌한 사실들을 이성적이고 아름답고 완벽한 패턴으로 재정리해 주었다. 주디스는 위험하고 실망스러운 순간을 떨치려 술을 마시는 게 아니었다. 그녀가 술을 마시는 건 이 모든 시련을 좀 더 철학적으로 바라보고 더욱 꼼꼼하게 따져보기 위해서였다. 이성을 거절하는 각성제의 힘을 빌려서. 이거랑 요 내용을 합치면 얼마나, 지금 뭐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나이 들어서 사랑을 구하는 어떤 여자가 당연히 그 사랑을 얻지 못하면서 심지어 술을 마셔서 정신이, 그나마 이게 술을 통해서 뭐가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어떤 굴레로 빠져드는 그런 이야기다 라고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부터 신경 쓰이셨겠지만은 대체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 왜 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이 있냐. 그리고 처음부터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기 보면 이게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성화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대체 이 소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앞표지 뒷표지에 있는 내용을 놓고 보면 무슨 로맨틱 코미디 같은데 굉장히 종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 주디슨의 외로운 열정은 이 사랑과, 그러니까 이 로맨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이제 뭐 신의 사랑 뭐 이게 아니라 인간의, 남녀의 어떤 로맨스와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고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다양한 사회적 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방금 읽어봤던 것처럼 작가가 북아일랜드 출신이잖아요. 이 가톨릭 이 세가 강하고, 말하자면 어떤 그 낙후되어 있는 촌동네라고 할 수 있는, 유럽적 관점에서 촌동네라고 할 수 있는 아일랜드의 현황 등등이 막 얽히면서 이 작품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한 여자가
남자를 뭐 이렇게 꼬시려다 안 돼가지고 망신살이 뻗치고 뭐 이렇게 괴로워하고 그걸 우리가 보면서 깔깔 웃다가 그냥 즐겁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굉장히 1950년대 즈음의 어떤 세계적, 좀 이렇게 거창하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세계적, 문화적 현상과 방향 등등을 짚어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설을 그냥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지만 저처럼 기본적으로 비소설, 논픽션, 인문서, 뭐 사회과학 이런 거 좋아하는 독자들도 어떤 진입할 수 있는 각도가 있어요. 그 각도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요 영어 제목 The Lonely Passion of Judith Hearn, 요 제목부터 하나씩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자, 첨단 장비 전자 칠판이 있는데 패션, 글씨 장난 아니다. 열정이라고 흔히 우리가 번역을 하죠. 근데 이 패션이라는 게 열정이라고 하면은 이 끌어오르는 감정만을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당연히 품고 있는 다양한 오욕 칠정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아시죠? 그 멜 깁슨 나왔던 거. 아이씨, 크라이스트 철자도 틀리고.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왜 문제적이었냐, 왜 그게 난리가 났었냐라고 한다면은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인간적인 패션이 물론 있었죠. 굉장히 많았고 뭐 그러니까 성경만 읽어봐도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예수가 이렇게 막 성질도 내고 막 이렇게 뭐 가나의 결혼식장에서 술 떨어졌다고 술을 뭐 이렇게 와인으로 바꾸질 않나, 물을 와인으로 바꾸지 않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에 끌려다니는 패션이 아니라 대립 개념을 뭐라고 잡으면 좋을까요? 뭐 홀리네스? 이런 성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 존재 아니냐, 예수란. 근데 그렇게가 아니라 예수의 패션에 집중했기 때문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굉장히 큰 논란을 빚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디스 헌이 가지고 있는 패션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다양한 감정과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의 시대적인 굴레와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이분의 이름에 주목해 봅시다. 주디스 헌이라고 했죠. 이게 이 헌이라는 이름이 딱 들으면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은 아일랜드계구나, 아일랜드인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굉장히 티피컬한, 전형적인 이름이에요. 그 사례로 문득 떠올라가지고 찾아봤던 게 요 분입니다. 라프카디오 헌이라고 일본 작가예요.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야쿠모라고 불리는 분인데 아일랜드인 아버지와 그리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일랜드계, 뭐 영국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일랜드인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어찌어찌 하다가 일본으로 건너와서 일본어로 소설도 쓰고 책도 많이 쓰고 해서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의 국민 작가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예, 라프카디오 헌의 자택과 굉장히 많이 사랑받은 작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옛 자택은 지금 이렇게 관광지가 기념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마모토에 있대요. 뭐 나중에 가보실 분들은 가보셔도 좋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라프카디오 헌이 그렇듯이 주디스 헌 이러면은 딱 들었을 때 이거 아일랜드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이름이에요. 마치 그 외 제비교포 여성분들 중에 이제 그레이스 리 뭐 이런 이름이 있으면 이거는 한국계 여자다, 교회 다닌다, 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한 이름이에요. 이런 거랑 비슷한 이름이 바로 주디스 헌이다. 이게 써가면서 얘기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집니다.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벌써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그리고 여성 그리고 지금 세 가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일랜드, 여성, 가톨릭 이 세 가지가 이 주디스 헌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중층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의 외피를 마치 제인 오스틴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여성이 로맨스의 주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로맨스와 결혼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에서 여성이 행동의 주체가 된 다음에 행동의 주체로서 남자와 여자인 자신을 여러 가지 잣대로 특히 이제 경제적 잣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평가하고 그래서 요렇게 저렇게 보다가 이렇게 몇 가지 웃기는 이벤트도 터지고 오해도 하고 화해도 하고 이런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잘 끝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름은 제인 오스틴이죠. 근데 이 책도 사실 처음에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주디스 헌은 라이스 부인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하숙집에 살고 있고요. 이 여러 하숙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숙집에서 어떤 남자들을 만나가지고 이 남자랑 서로 이제 간을 보고 뭐 이런 식의 앞부분은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고 그 와중에도 이제 주디스가 자신에 대해서 막 뭐 아니면 그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리저리 재고 따지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노골적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풍자적이면서도 신랄하면서도 그러니까 달콤 쌉싸름하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앞에 한 100페이지 정도까지는 그렇게 흘러가서 그렇게만 흘러갈 것이라는 기대를 계속 품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큰 오산이다. 왜냐?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스포일링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스포일링을 최대한 피하면서 얘기를 해야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 작품의 중요한 포인트들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파란색 포스트잇 보이시죠? 산업계에 불황이 닥쳤을 때는 신랑감으로 삼을 만한 젊고 유능한 남자를 찾기가 힘들었다. 몇몇 남성은 지참금을 원했다. 그리고 돈을 구하지 않을 때는 굉장한 미모의 여자만 찾았다. 미인은 남자를 잡을 기회가 많았다. 특히 좋은 집안의 여자라면 더욱, 집안 출신의 여자라면 더욱. 뭐 이런 식으로 이 제인 오스틴류의 어떤 그 묻고 따지는 돈 얘기를 하는 로맨스 요 느낌의 무언가처럼 보여요. 심지어 이제 이 뒷부분으로 가면은 주디스 헌이란 이분이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씩 피아노 선생을 하고 이러고 있을 뿐인데 어떻게 결혼 안 하고 독신녀로서 살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친척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다. 친척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하면 제인 에어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국의 여성 작가들이 쓴 혹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장치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여성에게 재산이 생기고 활동의 여지가 넓어지고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남자도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요. 근데 여기서 그런 장치를 활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뭐 말하자면 비판적 접근을 어쩌면 패러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장례식이 끝나자 돈은 거의 사라졌다. 이모의 모든 유산을 정리한 댄 브리는 이모가 점점 줄어드는 재산으로 마지막 7년을 버텼다고 주디스에게 말해주었다. 주디스는 1년에 100파운드의 연금을 받게 되었다. 그때 그녀는 36살이었고 실제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다. 친구는 몇 명뿐이었다. 그래서 벨파스트에서 1년에 100파운드로 사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했다. 예, 이게 아까부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브리짓 존스는 방금 얘기 나온 거고요. 제인 오스틴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정직하고 건강하고 발랄한
하지만 속물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그런 계산이 팽팽 돌아가는 세계의 로맨스인 것처럼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요 시점부터 해서 작품의 성격이 국면이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브리짓 존스인데 조금 더 신랄한 이야기, 브리짓 존스의 일기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더 어둡고 신랄한 이야기인 것처럼만 보였던 이 책이 후반부의 주제인 종교, 패션 요 이야기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빡세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지금 권하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고, 이 독서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마땅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올해 나온 번역서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번역 소설 중에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읽으실 때 좀 각오를 하고 봐야 된다. 이게 남자인 제가 읽어도 굉장히 이 고통에,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그런 대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 독자분들이 읽으시면 이게 어금니 꽉 깨물고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작품이 1955년에 출간된 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지금 2023년에야 첫 번역이 나왔지만 이제 영어권에서는 1955년에 독자들을 만난 책입니다. 1955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요 책이 아니라 이 역사적 사건 이야기로 넘어와야 돼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이라는 책이죠. 라틴 한번 읽어볼까요? 도큐멘타 콘실리리 바티카니 두오, 이렇게 읽으면 될 거예요.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뭐냐? 1963년부터 1965년까지 맞나? 확인 좀 해볼게요. 62년부터 1965년까지 천주교회가 공의회를 열어서 종교의 성격 그 자체를 거의 바꾸었습니다. 자, 개신교랑 천주교를 나누는 가장 큰 분기점이 뭐였나요?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라틴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번역했죠.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각 지역 언어로, 각 지방에 쓰인 각 지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바탕으로 목사들은 이제 목사나 아니면은 뭐 평신도들 스스로가 집전을 하면서 각국의 모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 가톨릭은 그 흐름에 꿋꿋하게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이 진정한 번역이고, 이 잡다한 언어, 뭐 영어부터 해가지고 뭐 영어, 불어, 독어 이딴 걸로 번역된 성경도 그렇고, 이 전례 예식도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완강한 태도를 고수를 하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상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종교 자체가 존속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 돌입하고, 1962년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62년부터 65년까지 이제 계속 회의를 하고 회칙을 발표를 하고 하면서 가톨릭이라는 종교의 성격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은,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은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만들어낸 가톨릭이에요. 뭐냐? 여기 지금 핵심 부분에서 이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전례 언어, 라틴어의 사용이 특수법은 유지되지만 라틴어 예법에서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그랬던 거고, 그러나 모국어의 사용이 백성에 크게 유익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여지가 부여될 수 있다라고 해서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인접 지역 주교들과 협의를 거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추인을 받으면 모국어로 쓰여진,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읽고 낭독하고 강독하고, 그리고 라틴어가 아니라 그 나라 언어로 전례를 치를 수 있다라고 바꾼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뭐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성당에 가보면은 막 신앙의 신비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계속 한국말로 하잖아요. 이게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게 다 라틴어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종교 예식이 갖는 장엄함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동시에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집전하는 그 사제들, 신부들한테는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비교하기 어려운 권위가 주어져 있었다. 그게 1960년대 이전의 가톨릭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주디스 헌 양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이분이 이제 나이는 먹었고, 그 당시 36, 그 당시 40, 이 정도면 요즘의 40이 아니죠. 지금 기준으로 치면은 뭐 훨씬 더 높은 연령대로 사회적으로 취급되는 그런 나이고, 이분에게는 인생에 특별한 낙도 없고 특별한 기쁨도 없습니다. 술 마시는 거 말고는, 가끔 술 마시는 거 말고는. 그래서 사실상 내면적으로 종교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가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권위적이고 훨씬 차별적이고 훨씬 배타적이다. 그 결과 주디스 헌의 열정이, 갈 곳 없는 패션이 어떤 그 애정과 보살핌을 받기는커녕 이제 그 겉돌면서 이제 문제가 막 되게 커지게 되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스포일링이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작품이 이제 그런 측면을 짚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치러졌던 1960년대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8년도에 이제 68 혁명이라는 게 벌어져 가지고 사회, 문화, 이제 뭐 성 이런 거 등등에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서구인들을 억누르던 과거의 관습과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파괴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건 1955년 소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파괴되지 않았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이 그대로 존재했던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이 중심 종교인 아일랜드라면 더더욱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주디스 헌 양이 술로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데, 여자가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애초에 서양 사회는 음주를 조금 더 이렇게 한국보다 금기시 하잖아요. 이렇게 술 주정뱅이가 되어 있는 걸 별로 좋게 봐주지 않죠. 그런데 그 위에 여성에 대한 차별까지 더해지니까 멀쩡히 성인, 그냥 성인도 아니라 이제 40, 거의 뭐 진짜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주디스 헌이 술을 사고 싶은데 그 술 가게에 혼자 들어가서 술을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 지금 미성년자들이 술, 담배 대리 구매 막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헬쑥한 청년이 쓱 나와가지고 뭐 좀 도와드릴까요? 해서 친구가 아프거든요. 뭐 이러면서 했더니 이 청년은 곧장 무슨 맥락인지 알아챘어요. 그래서 진이요, 위스키요, 포드 아니면 그 스타우드 얼마죠? 만약 위스키라면 3파운드요. 해서 그러니까 싸구려 술을 사달라고 하는 건데 3파운드 불러가지고 왕창 뜯어먹는 요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위스키도 2파운드인데 해서 뭐 해가지고 나머지 돈을 이제 이 청년이 다 낼놈하고 착복하는 뭐 이런 식으로 삥을 뜯기는 거죠. 청년의 더러운 손이 돈을 확 낚아챘다. 잠시만 기다려요. 그는 술집 입구로 뛰어내려갔다. 문이 잠깐 열렸다. 길가에 남은 주디스는 초라한 거리를 이리저리 살폈다. 가로등이 너무 밝았다. 경찰이 들이닥치면 어쩌지? 그러니까 제가 막 음주를 굉장히 좋은 거다, 음주 만세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건 아닌데, 멀쩡히 성인인 여성이 술 마시면서 경찰한테 잡히지 않을까, 혼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대리구매를 부탁해야 되고 중간에 누군가한테 삥을 뜯겨야 되는 이런 종류의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거기에는 1960년대까지 사실상 그 이전 시대와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었던
서양 사회의, 그리고 이제 가톨릭이라는 종교, 가톨릭뿐 아니죠. 사실 개신교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서양 사회의 어떤 도덕적 고리타분함,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주디스 헌이라는 이 아일랜드 여성을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면서 벌어지는 어떤 우당탕탕, 처음에는 우당탕탕 로맨틱 코미디처럼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굉장히 진지한 종교적 그리고 인간적 고뇌에 대한 이야기로 승화가 되는 이런 작품이 있다는 겁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20분 정도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5분 더 늘어났는데, 이 주디스 헌의 외로운 열정이란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면서 추천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소설이라는 것을 왜 읽는가? 영화도 있고 뭐 드라마도 있고 이것저것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즐길 수 있는 서사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을 왜 읽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소설은 작가가 되게 뻔뻔하게 태연하게 모든 등장인물의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 수 있어요. 이 작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디스 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여기 등장하는 많은 등장인물들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굴러가면서 결국에는 주디스 헌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방향으로 얘기가 흘러가는데, 그런 것들은 물론 섬세하게 연출된 영화나 드라마라면 어쩌면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소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 분명히 속한다. 하퍼리가 한 말이 맞아요. 소설이 추구해야 될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말이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떠드는 이런 거를 굳이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지금 저의 이 소수의 구독자분들이라면 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굳이 또 이렇게 막 그러니까 홍보까지 해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이 책이 지금 의류문화사에서 나온 책인데, 여기 책 뒷날개를 보면은 암실문고라고 해가지고 서로 다른 색깔의 어둠을 하나씩 담아 서가에 꽂아두는 작업입니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작품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아마 비슷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에 대한 좋은 작품들, 국내에 소개가 안 된 좋은 작품들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소개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걸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출판사가 당장 돈이 안 될 것을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될 책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 독자들에게 소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책을 찾아서 번역해서 편집해서 낼 때, 한국에 솔직히 많아봤자 10,000명 고사하고 5,000명도 안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액티브한 적극적인 독자층, 이런 사람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읽고 열화와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거기에 호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책 읽는 사람들이 좋은 작품을 먼저 발견했으면, 아, 이런 거 정말 좋다, 그리고 이게 그냥 재미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재미, 이게 사회적으로 아니면 세계사적으로 문화사적으로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이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문화적으로는 별로 그렇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의 패션, 우리의 열정도, 정념도 좀 덜 외롭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무튼 굉장히 좋은 책이고 유의미한 책이고 같이 논의할 부분도 많은 책이니까 이 작품은 다들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냥 읽지 말고 사서 읽으시면 좋죠. 제가 의류문화사랑 아무 관련이 없지만 이런 거는 이 판매량으로 좀 보상이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였고요. 벌써 너무 길어져서 30분이 다 돼가는데, 이런 이야기가 재미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도 하시고 좋아요도 하시고 알림도 누르시고 좋아할 법한 사람한테도 소개를 해주세요. 뭐 이게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할 말이 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요런저런 이야기를 책을 두고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인 소스를 놓고서 혹은 가끔 가다가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도 이것저것 떠들어 볼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